친구 여러분, 어제 7월 16일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화면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시위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위는 허용되고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해임 또는 사임,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든 그것에 대해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큰 논란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에 단 6개월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유능했고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젊습니다. 35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해임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봅시다. 모든 설명, 모든 결정,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 일은 생각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임된 후에 페도로프는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거의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지만 우리가 그의 입장에서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즉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곧 다루겠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해임된 후 현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들입니다. 페도로프는 자신이 해임된 주된 이유가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최후 통첩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시르스키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페도로프와 시르스키 중 한 명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이번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서로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 전략과 장기전 전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르스키는 많은 우크라이나 장군들과 마찬가지로 9세대 인물입니다. 페도로프는 젊은 개혁가입니다. 그는 스타트업 혁신가입니다.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여전히 이런 내각 내 정치적 줄다리기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한 6개월 동안 이뤄낸 모든 큰 업적들을 내세웁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9세대 인사들에 따르면 그는 대화하고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자리의 규칙입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시르스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하고 정치적 술수와 언론을 통한 비난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 채널에서 사실이라고 단정짓는 건 아니며 갈등의 한쪽 입장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페도로프 해임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해온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팀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전시에는 대통령이 이러한 장관들을 해임하거나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새 장관을 승인하지만 대통령이 이름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젤렌스키가 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는 시르스키가 최후 통첩을 했다는 주장 때문에 선택해야 했고 결국 시르스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페도로프를 내쫓은 건 아니었고 그는 실제로 페도로프에게 여러 다른 직책도 제안했습니다. 내부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방장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페도로프에게 다른 직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이어지는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국민들이 시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고 정부는 사회에 숨기는 것은 없고 오직 러시아에만 비밀로 하는 것만 있다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서 우리가 목격한 이러한 시위들은 페도로프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신호이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시위가 일어나도 경찰이 시위대를 강압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우려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의회 건물이나 정부 청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부의 일부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시위가 가능하고 이를 장려한다는 점을 서방 국가들에게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페도로프는 국방장관으로서 단지 훌륭한 국방장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신가였고 젊었으며 개혁가로서 구소련식 구태를 견제하거나 바꾸는 인물이었습니다. 페도로프는 혁신과 반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낡고 비효율적인 관료 체제가 해체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재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시르스키 참모 총장과의 갈등 외에도 장점과 개혁, 혁신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민간 장관은 다른 중요한 분야를 의도치 않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동원 체계를 개선하고 예비군을 구축하여 향후 러시아의 동원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도로프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혁신가였고 스타트업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스타링크 사용을 차단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영상통화를 하고 실제로 앨런의 러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꾼 사람이 바로 페도로프였습니다. 그 결과 앨런이 스타링크를 차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페도로프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원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는 그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은 누가 될까요? 여러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2명의 이름을 언급했고 최근에는 예브에니 흐마라를 지지했습니다. 흐마라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즉 SBU의 대행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SBU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SBU를 좋아합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그는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곧 2군 복무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며칠 내에 젤렌스키가 의회에 그를 새로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 말은 이 사람은 SBU 알파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SBU 알파는 우크라이나군 전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특수부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를 이끈다면 좋은 국방장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민간 중심의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을 확인해 보세요. 예브엔 하마라 장군은 전쟁 영웅입니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엄청난 경험을 가진 직업 군인입니다. 소개가 필요 없는 SBU 알파 특수작전센터의 지휘관입니다. 존경과 명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있잖아. 훌륭해. 그를 그 자리에 두세요. 그는 특수기관의 수장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러시아와의 잔혹한 전쟁에서 그의 풍부한 경험을 계속 활용하고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웅에게 영광과 큰 존경을 보냅니다. 하지만 왜죠? 왜 그를 현역에서 빼내고 군 계급에서 은퇴시키며 페도로프 대신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히려는 겁니까? 국가의 군사 발전 전략에 따른 법에 따르면 그 자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여기 그 자리에 필요한 자격 목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엄격하게 민간인인 행정가, 관리자, 그리고 절차와 지출을 최적화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군대를 위한 자원 제공자이자 조직자, 반부패 투사, 정책과 군수 조달 시스템의 설계자, 통계 자료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군사 인공지능, 디지털화, 그리고 군대의 기술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목록에 따르면 페도로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모든 사람이 천사이고 내부 갈등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내부 갈등이 상당히 많고 지도부와 잘 소통하지 못하거나 잘 지내지 못하는 장군들은 해임되거나 면직될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매우 유능한 국방장관이었지만 시르스키와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방장관의 역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군 지도자와 내부 갈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저는 페도로프나 시르스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방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자존심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이 목록에 나온 것처럼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만족스러운 국방장관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자유주의 개혁가나 혁신가 대신 옛 소련식 사고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흑백 논리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이 갈등에 대해 어떤 일방적인 이야기든 믿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등에 대한 최고의 요약을 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은 것 중 가장 균형 잡힌 내용이고 여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퓨도로프가 해임된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퓨도로프의 해임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전히 이 일에 대해 매우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퓨도로프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 정말 슬픕니다. 하지만 퓨도로프 본인이 직접 밝힌 사건의 경위가 가장 극단적인 우려를 분명히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퓨도로프는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시르스키와의 깊은 의견 차이로 인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분명히 실제 갈등과 군 지도부 내의 단합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로, 단합을 위해 젤렌스키는 퓨도로프와 시르스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시르스키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여파를 고려하면 분명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퓨도로프는 단순히 축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총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퓨도로프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싸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내러티브나 선전을 밀어붙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이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혁신의 매우 일방적인 싸움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정부, 모든 종류의 군대가 이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윗사람들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나라와 군대 운영을 위해 한 명이 물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르스키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페도로프가 물러난 건 젤렌스키가 그를 내쫓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페도로프는 너무 유능해서 젤렌스키가 그를 나라 전체의 총리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에 자문 역할도 제안받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젤렌스키가 단순히 페도로프를 내보내고 싶어 했거나 페도로프가 부패로 인해 해임되었다는 주장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젤렌스키는 페도로프의 재능을 계속 활용하고 싶어 했지만 내부 갈등이 적은 정부의 다른 부서로 그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어떤 팀이든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면 두 명의 매우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서로를 싫어할 수 있고 이것이 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 중 한 명은 내보내야 합니다. 그게 시르스키였어도 제가 하는 말은 같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나 모든 조직에서 항상 일어나는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젊은 개혁가가 구세력과 충돌하면서 지도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페도로프의 해임이 부패한 엘리트들이 돈을 계속 벌기 위해 개혁가를 몰아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디에서나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페도로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젤렌스키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능숙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그는 이들의 재능이 필요해 자존심을 관리해야 하며 내부 싸움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이동시키고 책임져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개인적으로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젤렌스키는 다시 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꽤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타격을 감수했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그는 매우 인기 있는 국방장관을 총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도로프는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이 주제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방 세계에 살면서 이 갈등에 대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시르스키가 해임되었더라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의 입장을 알고 그가 내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직책과 인사를 재배치하는지 보면 이것이 그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는 할 일을 정확히 해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러시아와의 전투에 집중하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크림반도로 가봅시다. 왜냐하면 크림반도에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찾아봤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두 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첫 번째 여성은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상황은 암울합니다. 정말 나쁩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조프에서 그림자 함대를 공격한 이후로 100척이 넘는 선박이 손상되고 드론으로 엔진이 파괴되었습니다. 크림반도는 완전히 암흑에 빠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아마 이 모든 것에 대해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제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크림반도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은 크림반도 북쪽 잔코이에 계시고 우리 모두 그곳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부모님이 지금 일주일째 전기가 없어서 거기서는 휴대폰을 충전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휴대용 전원장치를 하나 사고 또 하나 더 샀지만 마을에는 발전기로 돌아가는 곳조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배터리뱅크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장치는 배터리뱅크 같은 것을 뜻합니다. 물도 예정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해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체와 기업들이 그냥 문을 닫고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계속 일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맞아요. 사람들에게 15,000루블씩 지급됐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에겐 그저 푼돈에 불과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국민들에게 제공한 구호 패키지입니다. 뭐라고요? 200,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다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물 배달도 없습니다. 휴대폰 충전이나 충전소 지원이 없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런 작은 전원장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뱅크 스테이션을 사고 싶어도 작은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것처럼 꽤 큰 걸 사고 싶어도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전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돈을 들여서 그걸 샀는데 지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 전체를 위한 충전소를 구할 방법도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냉장고라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가 멈추는 게 큰 문제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전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모든 음식, 그러니까 메밀이나 쌀 같은 건조식품이 아닌 모든 음식이 다 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기, 치즈, 우유, 커피 같은 것들이죠. 러시아에서는 치즈 제품을 많이 먹거든요. 그게 그들의 주식이에요. 심지어 계란도, 거긴 섭씨 30도까지 올라가니까 계란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신선한 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쌀과 메밀뿐입니다. 네, 이게 굶주림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으앙, 쌀밖에 못 먹는다, 이런 거죠.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음식을 버려야 하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새로 살 수도 없어요. 냉장고 없이 살아서 음식이 다 상하고 있어요. 밖은 덥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얀코이에서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크림반도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외부의 도움은 전혀 없어요. 도시 주민들을 도울 어떤 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매우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크림반도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크림반도에서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고 러시아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물, 전기, 모든 편의시설, 휘발유와 디젤을 공급할 완전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상황이라면 러시아 정부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여기 크림반도에서 온 또 다른 여성이 휘발유를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와 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크림반도에는 엄청난 휘발유와 디젤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는 정령된 우크라이나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어제 저는 겨우 주유를 위한 QR코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현지 당국이 QR코드 제도를 도입해서 QR코드가 없으면 연료를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료를 살 수 있도록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바우처와 같습니다. QR코드는 24시간 동안 유효해서 오늘 저녁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주 동안 이 QR코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복권처럼 당첨되어야만 받을 수 있어서 모두가 받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10명 중 1명 정도만 이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드를 받으려고 3주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오후 3시부터 주유소에 있었습니다. 4시간 반 전에 시작했어요. 그동안 2번 있었습니다. 휘발유가 공급되지 않을 때 경보가 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1시간 반 동안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없어요. 주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QR코드도 만료되려고 하고 있어요. 곧 만료될 거예요. 연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주 동안 기다렸는데도요. 이제 주유소가 밤 9시 닫기 전까지 몇 시간 남았어요. 그녀가 말한 게 이겁니다. 연료를 뽑을 전기도 없으니 QR코드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코드를 받아도 전기가 없고, 전기가 있으면 휘발유가 없고, 휘발유가 있으면 QR코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만약 당신이 크림반도에 살고 있다면 끝난 겁니다. 떠나는 게 낫죠. 그리고 참고로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만 명씩 떠나고 있어요. 커리지 브리지는 크림반도를 떠나는 차량들로 꽉 차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을 때 이런 갈등에 대해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갈등이 있고 똑같은 자존심을 가진 장관이나 참모총장들이 이끄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있어온 일입니다. 둘 다 인기 있고 유능한 2명의 최고 책임자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중 한 명은 떠나야 합니다. 둘을 함께 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로마가 전성기였을 때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집정권이나 원로원 혹은 카이사르가 장군들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매우 인기 있던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을 보며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알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젤렌스키가 매우 유능한 인물들 사이에 내분을 막기 위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 현실일 뿐입니다. 저는 그가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인기도에서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주 월 수금 업로드되니 꼭 찾아와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